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통합사회 1의 5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의 첫 번째 소단원인 산업화와 도시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 가슈! 자, 이 단원을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우리는 N차 산업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N차 산업,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각각이 어떤 걸 뜻하고 정확히 어떤 게 1차 산업이고 어떤 게 2차 산업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뒤에 도시와 산업화 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자, 그럼 1차 산업이 뭡니까? 1차 산업이 뭐예요? 1차 산업. 정의를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정의? 1차 산업의 정의. 1차 산업이란, 이거 친구한테 너 이렇게 1차원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네, 1차원적.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뭔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뭐 단순하고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1차 산업이란 자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획득하는 것, 자연에서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얻는 산업, 그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1차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농업이 있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거죠. 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어업. 자, 그리고 뭐 산에서 한다면은 임업.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동물을 기르거나 하는 목축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대로 얻는 것, 이거를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2차 산업은 뭡니까? 자, 제 강의를 2차 재가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2차 창작물을 만들지 마세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2차 산업이란 우리가 1차 산업에서 얻은, 뭔가 자연에서 얻은 그거를 재가공해서 뭔가를 만드는 걸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공업 파트, 그리고 제조업,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2차 산업이고요. 그리고 건설업, 건물 뚝딱뚝딱 올리는 걸 건설업도 2차 산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광업. 자, 광업이란 뭐 철광석, 구리, 아니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광물 자원을 캐는 이런 걸 광업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연에서 뭔가 얻는 거네요. 근데 광업은 2차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거를 최초로 분류한 학자가 광업은 2차야 라고 분류를 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재가공해서 만드는 공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 이런 것들을 2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2차 산업에서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공업, 제조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쭉 나눠보면, 하나는 아직 대규모 자본이나 기술이 들어가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게가 작은 물건들을 좀 만드는 그런 공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경공업이라고 합니다. 경공업이라고 하고, 그 다음 좀 무거운, 그러니까 자본과 기술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볍다, 무겁다가 진짜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크냐 작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경공업의 대표적인 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이거 옷 만드는데 엄청난 자본과 기술이 물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공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의 노동력이 좀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섬유, 의류 제조업, 이런 것들은 경공업에 들어갑니다. 네, 경공업.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뭐 제가 뭐 사용하는 이런 뭐 마우스 이런 거 제작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USB 선 뭐 이런 거, 간단한 생필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에 있는 물건을 만드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이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들어가서 탄생되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다 보니까요. 네, 이런 생필품들을 만드는 걸 경공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중공업은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서 부가가치가 높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대기업들 그냥 이름 대시면 돼요. 삼성이 뭐 만듭니까? 삼성이 반도체. 반도체 지금 1등 아닙니까? 1등. 아, 지금 반도체 이거하고 SK 하이닉스. 와, 정말 주식이 그냥 급상승 막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촬영하는 당시 오늘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슬픕니다, 지금. 근데 뭐 반도체. 아유,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반도체. 그리고 전자제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기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 필기하고 있는 태블릿이라든지 그리고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요즘 다 AI가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갔잖아요. 전자제품 이런 게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배 만드는 거 진짜 잘합니다. 조선업. 배 만드는 거 진짜 잘하고요. 네, 그 다음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철강 굉장히 잘합니다. 철강. 네, 여러분 포스코라는 기업 들어보셨습니까?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 포항제철이 철강 만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철강, 자본과 기술이 많이 들어간 산업 중에 하나죠. 그 다음 우리나라의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죠. 자동차. 예, 우리나라 이것도 1등이죠. 그러니까 기술력이 1등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자동차 그 공장 규모로만 봤을 때 이 조그만 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진짜. 네, 이런 것들이 중공업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들을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더 잘하는 거 하나만 또 적읍시다. 석유화학. 여러분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정제해서 정유 기술이라고 하죠. 정제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게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지금 찍는 당시, 지금 제가 찍고 있는 현재는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거든요. 그런데도 항공기 값도 엄청 그래서 올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항공유를 만드는 기술력이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기름 자꾸 더 주려고 한대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갖고 있죠. 자, 이 경공업하고 중공업을 왜 얘기했냐면요. 자, 어떤 나라든지 간에 처음에 나라가 건설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 농업, 임업, 목축업 1차 산업부터 할 겁니다. 왜냐면 먹는 것부터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근데 먹는 것만 해결되면은 그 나라가 부국강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2차 산업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제조업이 발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조업이 발달할 때 처음부터 갑자기 반도체 만들고 조선 큰 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막 석유 정제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처음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중공업으로,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공업이 주로 발달한 곳은 아직 선진국이라기보다는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중공업이나 첨단 산업이 좀 발달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선진국이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료 해석이나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힌트들이 개도국, 선진국을 찾는 큰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산업 보겠습니다. 3차 산업이 뭡니까? 3차 산업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 그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차 산업은 대표적인 게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자, 여러분 서비스는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서비스가 거래되고 있는 걸 이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3차 산업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For who? 자, who의 목적격이니까 m이 들어가야 되죠. whom, for whom, 누구를 위한 서비스업이냐. 자,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업, 우리는 일반 시민이에요. 우리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업들이 만든 물건과 서비스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서비스업, 우리가 소비자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위한 서비스업이고, 자, 방금 우리가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나 서비스를 더 창출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그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업,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생산자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그래서 우리를 위한 서비스업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 일단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는 거. 아우, 요식업. 맛있는 식당 가서 요식업. 또 여러분 지금 이 인터넷 강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고 계세요? 교육 서비스를 받고 계시네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 저도 지금 교육 서비스업을 제공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교육이 있겠고. 또 우리 가끔 뭐 매장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먹고 아니면 뭐 팔기도 하나요? 네. 하죠. 그런 걸 도소매업이라고 합니다. 도소매업. 도소매업 같은 게 있고. 또 우리 또 여행 가잖아요. 관광업. 여행 가면은 우리 숙박도 하네요. 숙박업. 네, 요런 것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생산자 서비스업은 어떤 거 있냐?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업이래요. 기업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뭘까요?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 은행, 증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도 우리도 금융, 주식 거래하고, 방금 선생님이 주식 거래했다며요. 주식 거래한다며 막 떨어지고 하는 거 봤다며. 주식 거래하고, 우리도 은행 가가지고 통장 만들고 이자 받고 하는데요. 근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금융 거래량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량이 같나요? 아유,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에 주식이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 거래량이 여러분 하루에 조 단위가 넘어요. 조.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주식 거래량은요. 기껏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사실 억 단위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이런 대기업들은 하루에 몇 조, 몇십 조의 그 거래량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빌려서 갚는 대출 이자 이런 거 갚아봐야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새로 공장을 짓겠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 빌리는 돈하고 우리가 빌리는 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은행하고 증권사는요, 사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걸로 인한 이자로 수익을 받고 있죠. 네, 금융 서비스업이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보험. 보험은 선생님, 저도 우리 엄마가 보험 가입시켜줬어요. 월 38,900원. DB, 손해보험 막 가입해 주셨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화재가 날까봐 화재보험을 들었대요. 그 보험비는 얼마일까요? 아유야,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드는 보험비하고는 상상이, 비교가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 부동산. 선생님, 부동산? 우리 엄마 아빠도 집 사고 팔아요. 우리도 땅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아이고, 그 기업들이 거래하는 부동산, 기업들이 어떤 공장 부지를 거래하고 하는 이런 부동산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아이고야, 장난 아니죠. 그 부동산 거래 금액이 우리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부동산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회계. 자, 여러분 그 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나 이런 아니면은 슈퍼마켓 이런 사장님들이 회계사를 고용하십니까? 굳이 안 하시죠. 세무사 정도를 고용하시겠죠. 회계사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기업들은요, 회계사가 한 명으로도 안 돼요. 몇십 명을 두죠. 기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얼만데요. 그거 다 관리해야 되니까 회계사를 고용하죠. 또 법률. 선생님, 저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저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대기업들은 지금도 엄청난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팀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왜 또 그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이, 그 외국 가수 어떤 분이 엄청난 그 초상권 그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우리가 걸 수 있는 금액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법률 이런 거고. 그다음 광고. 자, 우리 집 앞에 있는 김밥집 사장님은 광고 하십니까? 기껏해야 그 자석 이렇게 된 건 아니, 전단지 요 정도 돌리시죠. 광고 안 해요. 근데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십억 원의 그 비싼 모델들을 고용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기업들을 위한 대표적인 서비스예요. 사업 서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생산자 서비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업은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시겠지만 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직업들을 딱 보시면 알잖아요. 요리사, 교육, 선생님 전에요. 예, 슈퍼마켓 사장님, 네, 그리고 뭐 관광, 뭐 번지점프 사장님, 예, 그리고 뭐 호텔 사장님,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금융은 뭐 은행원, 보험은 뭐 변리사나 뭐죠? 계리사인가요? 뭐 아무튼 그런 직업, 뭐 그다음에 뭐 금융 공인중개사, 회계사, 변호사, 광고 제작자. 자, 누가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를 누가 더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까? 이 밑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선생님, 저희 집 앞에 있는 대박 식당은 돈 엄청 많이 버는데요? 그거 극히 일부잖아요. 극히 일부잖아요. 네, 평균을 내봐야 평균을. 그러면 여기 있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곳은 아직까지 그래도 발달이 많이 되지 않아서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에 이런 게 없어 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국가를 봤더니 아직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발달했대. 그러면 그 국가는 개발도상국이겠구나 라는 걸로 추측을 해라 이 말입니다. 또 어딜 봤더니 생산자 서비스업이 막 발달해 있대 라고 한다면 거기는 선진국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나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금융사, 보험사, 부동산 대표, 뭐 회계사들, 변호사들, 뭐 광고 마케터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어디에서 일을 해요? 다 서울에서 일하네요. 왜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해요? 서울이 가장 이런 거 하기에 적합한 곳이니까 그렇겠죠. 즉 그 말은 뭐냐면 선진국이나 대도시에서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요렇게 정리를 좀 N차 산업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산업은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것, 그래서 농업, 어업, 임업, 목축업 이런 것들이 해당하고 2차 산업은 1차에서 얻은 걸 재가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공업, 제조업, 건설업, 광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공업,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경공업, 중공업으로 나뉘는데 경공업이 아직까지 그래도 주를 이룬다면 아직은 개도국 쪽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중공업이 많이 발달했네 그러면 선진국이겠구나. 이런 제품도 여러분 엄청난 기술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선진국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발달했으면 선진국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3차 산업은 1차, 2차를 제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가 거래되는 겁니다. 그 서비스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뉘는데 어딘가의 도시를 갔더니 소비자 서비스업이 주로 발달해 있다? 그렇다면 여긴 개도국의 느낌이 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는 거고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더라 그러면 선진국이거나 근대도시겠구나 라고 유출하시면 되겠다 이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발달해도 그 비중이 어떻게 높냐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이 있어요. 뉴욕 아시죠? 네. 자, 수업 시간에 항상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자, 뉴욕 모습을 떠올리시면 자, 뉴욕의 세계적인 요식업, 이 세계적인 식당 있죠? 있어요. 미슐랭 식당들, 미슐랭 막 3스타 뭐 이런 식당들 있잖아요. 뉴욕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뉴욕에 관광지 있나요? 있어요. 관광지 있어요. 뉴욕에 숙박업소. 유명한 호텔들이 얼마나 많아요, 뉴욕에. 그럼 뉴욕이 돈을 벌어들이는 거에 비중을 생각해 보자고요. 뉴욕이 돈을 이만큼 번대요. 뉴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게 있는데 이 소비자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만큼일까요? 얼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뉴요커의 모습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딱 양복 입고 딱 가방 하나 들고 쫙 가서 월 스트리트를 지나다니면서 딱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죠. 이런 종류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가가치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뉴욕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고 대도시고 선진국에 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통합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무조건 촌락 아니면 도시입니다. 촌락이면서 도시이거나 도시이면서 촌락인 곳은 없습니다. 무조건 촌락 아니면 도시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내려봅시다. 촌락의 정의. 촌락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촌락은 시골이에요, 시골.
시골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금 머릿속에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어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셨어요? 막 높은 빌딩이 있고 거기에 막 변호사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논밭이 펼쳐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촌이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촌락의 정의를 방금 배웠던 이 N차 산업을 활용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겠네요. 촌락은 주로 몇 차 산업이 발달했습니까? 네, 1차 산업이 발달한 곳이겠죠? 그래서 촌락의 정의를 내리면 주로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곳, 요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도시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러분 도시 방금 상상해보세요. 도시를 상상해보세요 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높은 빌딩이 있고 사람들이 막 일하고 있는데 양복을 입고 있고 아니면 큰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뭐 조선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활발하게 이렇게 막 활성화된 도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셨나요? 네, 좋습니다. 도시. 그럼 정의를 내려봅시다.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주로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 요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간에 처음에 나라가 형성이 되고 나라가 처음에 생기고 그러면 어떤 거부터 시작을 하겠어요? 바로 2, 3차 산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1차 산업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이 촌락부터 시작할 겁니다. 촌락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촌락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2, 3차 산업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성장을 하려면 2, 3차 산업이 당연히 발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2, 3차 산업을 발달하려고 도시를 개발하겠죠. 도시를 막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 촌락이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1차 산업 위주였던 곳이 2, 3차 산업이 발달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도시화. 그래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이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해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 그런 거를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촌락과 도시 정의 내리실 수 있겠죠? 자, 지금 방금까지 하셨던 N차 산업하고 이 촌락과 도시의 정의를 확실히 머릿속에 가져가신 다음에 저와 함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텍스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어떤 것인지 개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란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자, 여기 보시면 농업 중심 사회에서 라고 나와 있네요. 몇 차 산업입니까? 1차 산업이네요. 1차 산업 중심에서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는 현상이래요. 공업과 서비스업 몇 차 산업입니까? 2차, 3차 산업으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2, 3차 산업을 발달시키는 것, 그런 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산업화가요, 어떻게 더 가속화됐냐면 이 산업혁명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산업혁명이 뭡니까? 산업혁명. 자, 여러분 아까 1차, 2차, 3차 산업 우리가 뭔지 정리를 쭉 했단 말이죠. 자,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1차 산업 있었나요? 있었네요. 조선시대도 농사 지었죠. 조선시대에 2차 산업이 있나요? 있죠. 왜 없어요? 조선시대도 옷 입고 다녔잖아요. 옷 만드는 사람 있죠. 조선시대에 또 2차 산업, 그 대장장이 뭔가 물건 만드는 사람 있습니다. 2차 산업 있어요. 조선시대에 3차 산업 있나요? 있습니다.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시장 있었잖아요. 상인들 있었잖아요. 또 변호사 있었나요? 뭐 사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3차 산업도 있었네요. 그럼 산업혁명은 뭐예요? 지금 조선시대 때 1, 2, 3차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어요.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도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요. 옷도 사람이 직접 만들고요. 네,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대요. 산업혁명이 뭐예요? 증기기관의 발명이죠. 바로 인간이 하던 걸 기계가 할 수 있게 도와준 겁니다. 기계화가 됐다 이거죠. 기계화가. 그때 그 산업혁명 때 만든 기계가 뭐예요? 증기기관. 그래서 그 석탄 쫙쫙쫙 해가지고 그 증기가 나오는 그 기관으로 뭘 한 겁니까? 처음에 방직기. 이 옷을 만드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옷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니까 사람들의 손이 여유가 돌아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더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업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된 거죠. 그게 혁명이에요. 혁명. 또 물 퍼내는 기계, 물 퍼내는 것도 사람들이 다 일일이 막 바가지로 퍼내는데 이제 증기기관이 막 물도 퍼내줘요. 막 물을 퍼내줘. 오, 대박. 그러니까 더
더 빠른 많은 생산량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죠. 혁명적인 거예요. 혁명적.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 덕분에 이 농업 중심에서 빠르게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산업화가 가속화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시화란 무엇이냐? 도시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촌락 아니면 도시에 살 거예요. 근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이 도시화를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도시화율이 되겠습니다. 도시화율. 도시화율이란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의 인구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화율은.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화율이 70%다. 도시화율이 70%래요. 그러면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의 70%가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디에 살고 계신 건가요? 70%가 도시에 살고 있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정주 공간은 촌락 아니면 도시라고 했죠? 그럼 도시화율이 70%래요. 70%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네요. 30%는 어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촌락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촌락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촌락에 살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또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A 국가예요. A 국가는 도시화율이 70%래요. 근데 B 국가는요. 도시화율이 40%래요. 도시화율이.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사는 사람이 40%니까 촌락엔 몇 프로 사는 거예요? 촌락에는 60% 살고 있는 거네요. 60%. 자, 그럼 도시는 우리가 아까 정의를 내렸을 때 주로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A국은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0% 정도 된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고, B국은 60%가 촌락이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60%쯤 되겠군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자, 두 국가 중에 어디가 더 선진국입니까? 도시화율이 높은 이 A국이 선진국에 해당한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리를 해볼게요. 도시화율이 높다 라는 것은 선진국의 특성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 B국이 도시화율이 높아지려면 이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넘어가면 되죠.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자꾸 넘어가요. 그럼 도시 인구가 늘어나니까 도시화율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이촌향도,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요거를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도시화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도시화 단계, 도시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지도는요, 요 그래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낼 것이 아주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내신이나 그 여러 학교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하게 가르치실 겁니다. 자, 도시화 곡선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 단계를 볼게요. 처음 단계.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요 부분. 빨간색으로 칠한 요 부분인데요. 자, 도시화율이 몇 프로입니까? 도시화율이 한 20% 내외네요. 자, 도시화율이 20%란 얘기는 80%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80%는 촌락에 있다는 얘기네요. 촌락에 있으니까 촌락에서는 몇 차 산업이 주로 발달을 했습니까? 1차 산업이 발달을 했네요. 그래서 초기 단계는 처음 어떤 나라든지 간에 겪는 처음 1차 산업의 중심지,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사회, 그러니까 농림업이 발달한 1차 산업 중심의 사회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라든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어떤 나라든지 간에 처음에는 이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습인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 농업만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 3차 산업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도시를 막 발달시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대. 도시로 가면은 일자리가 많대. 도시로 가면은 훨씬 더 살기 좋대.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 파란 색깔 단계, 여기에서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화율이 급증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싫어하는 용어지만 자 기울기를 보세요. 네, 여러분 수학에서 그래프에 기울기만 나오면 막 기겁하시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기울기 M인 뭐 직선이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뭐 평행하다 뭐 이런 거 신나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튼 어유 휙 올라가는 걸 보세요. 휙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확 몰려드는 단계, 그래서 이때를 가속화 단계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촌향도로 인해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를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하고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로 몰려드는데, 자, 서울에 집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만큼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부족한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럼 사람들 어디 살아요? 그래서 그때 막 판자촌 이런 데 살았어요. 예, 판자촌 이런 데 막 살았고, 또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학교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반에 막 60명, 70명씩 됐어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때 몇 명이나 있었냐고. 몇 반까지 있었고 막 17반, 18반인데 한 반에 막 60명, 70명씩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서울시에 초등학교 폐교된 데도 있어요. 지금 신입생 수가 0명 막 이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죠. 네, 한번 꼭 어머니,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몇 명이었냐고. 네, 그 정도로 아직 도시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뭐 위생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게 부족한데 사람들이 막 오고요. 일자리도 아직은 막 마련이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일단 오기도 하고요. 집도 부족하고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속화 단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도시화율이 이제 거의 70%에서 80% 이상 되는 이 노란색 여기에 오게 됩니다. 이제 도시화율이 완만한 상태로 증가하는 이 상태가 됩니다. 여기가 종착 단계가 됩니다. 종착 단계. 자, 이 단계가 되면요, 사람들이 서울로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서울에 있던 기능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서울에 집이 부족하대. 그럼 서울의 주거단지를 해결할 수 있는 신도시를 경기도에 만들었죠. 서울에 공장 같은 거 지을 데가 부족하대. 서울의 공업 기능 같은 게 경기도로 바깥으로 나갔죠. 이렇게 자꾸 한 도시의 기능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 이상 도시가 성장하기 어려우니까 주변 지역으로 기능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교외화라고 얘기합니다. 교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예를 들어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 주변으로 이렇게 기능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서울 주변으로 기능들이 나가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서울의 공항은 어디 있습니까? 김포공항도 있지만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공항은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이랑 서울이랑 계속 교류하고 있죠. 또 뭐 성남, 분당,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주변에 있는 도시들하고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돼요. 우리 이거를 전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수도권이라고 부르죠. 그런 대도시권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지방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지방 친구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 대전이 있어요. 대전이 있으면 뭐 청주하고 교류를 많이 하죠. 청주하고 세종하고 교류를 또 많이 하죠. 그리고 공주시하고도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생활권, 대도시권이 되는 거죠. 네. 또 대구 친구들은 대구에 있는 기능이 구미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경산으로 많이 내려갔죠. 경산 이런 데로 많이 가니까 여기도 대도시권이 됐죠. 광주에 있는 친구들은요, 광주에 있는 기능들이 주변에 있는 나주나 담양으로 막 많이 갔죠. 담양으로 막 많이 가고, 옆에 뭐 화순도 조금 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가 하나의 생활권이 됐죠. 또 우리 부산 친구들, 부산이 주변에 양산이랑 김해, 또 창원, 뭐 민양 이런 데로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이 됐죠. 이런 게 대도시권이 된다 이겁니다. 네. 다 설명해 드리면 좀 아실 수 있겠죠. 네. 아쉽게도 강원도는 대도시라고 불릴 만한 곳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곳, 이렇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데는 이렇게 대도시권 생활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종착 단계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더라. 그래서 교외와 대도시권이 나타나는 현상이 종착 단계에서 볼 수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과도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도시화란, 여러분, 과식한다가 뭐예요? 과하다.
과하다. 예, 도시화가 과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자촌이라든지 사회 간접 자본이 부족한데 막 도시가 몰려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거를 과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종주 도시화는요. 자, 종 뭡니까? 종. 너는 내 종이야. 그럼 뭐예요? 부하, 뭐 하인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주인, 주자가 주인이에요. 주인. 부하와 뭐 그 하인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나라의 1위 도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을 때 요거를 종주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은 부산입니다. 자, 우리나라 서울은요, 인구가 약 930만 명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2위 도시인 부산은 약 340만 명. 한 그 정도 됩니다. 350만 명에서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 그 정도가 되는데 한 330만 명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입니다. 자, 부산의 인구를 2배 해도 서울이 더 많죠. 예, 요렇게 됐을 때 종주도시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선진국과 개도국인데요. 자, 여러분 이 도시화 곡선을 보시면요. 자,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 나라들은 언제부터 이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산업혁명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촌락이 도시로 바뀌고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시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영국이라고 하면은 산업혁명 때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 영국이 산업혁명할 때 18세기인데 18세기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그때 도시화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때도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언제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제국주의가 끝나는 1950년대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한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도국은 도시화가 짧은 시간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은 이 기간이 길죠. 산업혁명부터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텐데 일단 개발도상국들은 빨리 선진국처럼 경제성장을 해야 되니까 일단 그냥 도시화! 과도시화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개도국들은 훨씬 더 빠른 이런 도시화율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네, 요거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도시화율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년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프 이렇게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요 그래프가 지금 1960년대에는 도시화율이 37%였대요. 37%. 자, 그럼 37%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63%는 촌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때는 몇 차 산업이 줄을 잃었을까요? 1차 산업이 줄을 잃었을 거예요. 촌락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보세요. 1960년대는 농림업 1차 산업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러고 있는데 도시화율이 쫙 올라가니까 지금 2022년은 91.3%가 도시에 살고 있대요. 그러면 촌락에는 몇 프로 살고 있는 거예요? 8.7%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8.7%인 곳만 촌락이니까 지금은 농림업은 5.4%밖에 안 되고 서비스업,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걸 알 수 있죠. 자, 선생님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선생님 63%가 촌락이니까 여기가 63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8.7%인데 여기는 5.4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아까 정의에서 촌락은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자, 그럼 촌락 농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막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트 있죠. 편의점도 있네요. 미용실도 있어요. 미용실도 있고 거기도 학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도 3차 산업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촌락이라고 다 1차 산업을 한다 이게 아니고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인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쫙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자 우리나라는 지금 몇 년 만이에요. 거의 50년, 6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서양에 있는 선진국들은 18세기부터 쭉 성장을 한 거다 보니까 거의 한 200년 가까이의 이런 과정을 겪은 거죠. 네, 그 차이 좀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자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자료는 세계의 지역 대륙별 도시화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를 6개의 대륙과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옛날에 그 OT 영상 그 처음에 여러분들 그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그 영상에서 이게 대륙으로 불릴 수 있고 지역으로 불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대륙, 괄호, 지역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아는 어딘지 아실 것 같고요. 유럽도 어딘지 아실 것 같고요. 아프리카도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앵글로 아메리카 어디입니까? 앵글로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는 미국과 캐나다를 의미합니다. 자, 영국에 있는 앵글로 섹슨족이라는 민족이 이주해 와서 있다라고 해서 그 앵글로 섹슨족이 있는 아메리카야.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오 그란데 강 이북을 얘기하죠. 이북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네, 미국, 캐나다,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앵글로 섹슨족을 잉이라고 하죠. 앵글로 섹슨족.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나라 잉글랜드.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잉글리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앵글로 아메리카는 이렇게 리오 그란데 강 이북에 있는 미국하고 캐나다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 리오 그란데 강 남쪽 이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오 그란데 강 이남, 그러니까 멕시코 남쪽을 의미합니다. 멕시코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면 지역별, 대륙별 도시화율이 어디가 높은지를 쭉 보니까요. 순서 여기 가장 최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을 보니까 가장 높은 곳이 앵글로 아메리카입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라틴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 유럽, 그 다음 오세아니아, 그 다음 아시아, 그 다음 아프리카. 자, 이런 순서로 도시화율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도시화율이 높다, 2, 3차 산업이 발달했다, 도시가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도시화율이 낮다, 아직 촌락의 비중이 높다, 아직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앵글로 유럽, 오세아니아, 요 앵글로 아메리카, 자, 요 앵글로 아메리카와 유럽, 오세아니아는 비교적 선진국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죠? 비교적 선진국 그룹에 들어가서 여기가 도시화율이 높은 거? 이해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 정도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아직 성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평균을 내면 아시아가 아주 잘 산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시아의 나라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죠? 아프리카는 아직 아시아보다도 잘 못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이 라틴 아메리카를 주목해 주세요. 라틴 아메리카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렵거든요. 여기 있는 나라들이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뭐 베네수엘라,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아직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데 근데 도시화율이 이렇게 높아요. 무려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는 2등이에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가? 여기가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독립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린 거예요. 과도시화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치안이 매우 안 좋아요. 여러분 막 그 남미 여행 가신 분들 그 책이나 아니면 뭐 유튜브 여행 매체를 이런 거 보시면은 치안이 정말 안 좋습니다. 아이폰 그냥 막 휙 다 뺏어가잖아요. 갤럭시 휙 다 뺏어가고 막 그냥 총 쏘고 막 치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행 가는 걸 항상 자제하라 그러죠. 좀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하라 그러고 그런 곳입니다. 네. 근데 도시화율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내기 딱 좋은 곳이에요.
네, 선진국이 아니에요. 근데 도시화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기가 아주 좋은 주제인 거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대륙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도시화율 순서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가장 이 단원을 배웠는데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N차 산업 정리 한번 잘 해보시고요. 촌락과 도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고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 개념을 정리하신 다음에 도시와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도시와 곡선의 각각의 특징들 정리해보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세계의 대륙 지역별로는 도시화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많았는데요.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다음 파트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